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주입니다. 5월 26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공부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미국 증시를 바라다 보려면 여러 가지 좀 이 시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돈의 값, 금리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있고 국가의 경제는 이제 커다랗기 때문에 아무나 이제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금리에 따라서 이제 약간 가상금리가 붙어서 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채권 시장 금리가 다소 이제 불안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10년물이 4.5%를 넘어서고 있고요. 또 20년물과 30년물이 이제 5%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제 이런 채권 시장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찾아오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제 마이너스 0.21%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덱스 쪽에 투자를 해보니까 조금 이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끝났을 때 마이너스 1%로 나스닥 지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월요일 날 시장이 열렸으니까 마이너스 1% 하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이 1% 이상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런 흐름을 추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도 해지가 안 돼 있는 상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차분히 매집하는 것은 가능해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충일 같은 나라인데, 그래서 현재 1.4% 정도의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열리질 않아서 내일 오전 7시에 재개되는 이제 선물 지수 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을 텐데 과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미국 본 시장 열리지 않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그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는 또 상당히 또 강세를 뭐 이어가다가 18,290원으로 마감되는 걸 이걸 봤는데 이 흐름을 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본 시장하고 선물 시장하고 열리는 이런 시간차, 우리나라의 시간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오르면 상장 지수 ETF 펀드들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채권은 이제 가격은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하락을 해요. 만약에 20년물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4.5%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산 사람은 5%를 준다. 이자를. 그러면 1000달러를 예를 들어서 액면가로 발행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5%, 50달러 이자를 받겠죠. 매달. 그런데 이전에 4.5%에 받은 사람은 45달러밖에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더 하락이 된 거죠. 가치적으로 하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금리와 가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거, 본드라는 거, 이것은 이제 페이스 밸류라고 하는 액면가,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금액, 액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쿠폰, 연간 지급되는 이자, 그 다음에 매추러티라고 이 시간의 만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액면가 1000달러, 미국 정부에서 이제 1000달러 빚을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연간으로 5% 이자를 준다. 기간은 10년 이렇게 정하면요. 이 10년 동안 5%씩 이자를 매년 주는 겁니다. 예, 매년 10년 동안 1000달러에 대한 5%, 50달러 이자를 매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만기 10년 때 원금도 상환을 하죠. 그래서 채권은 만기까지 이렇게 가면 위험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요. 만기까지 홀딩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자하고 맨 마지막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제 이 원금을 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은 이제 투자하면 원금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위험자산입니다. 서로 그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산군이에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때는 채권도 손실이 나고 주식도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게 커지니까 손실이 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래서 이때만 동일하게 이제 방향을 움직이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의 자산군인데 뭐 최근에는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액면가로 이 1000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연간 이자 5% 10년간 이렇게 주면 뭐 이자율은 5%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채권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의 금리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높게 되면 채권은 이제 중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 전에. 그래서 900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이 채권의 이제 수익률은 5%에서 5.56%로 올라가죠. 자, 이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5%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시장의 금리가 5.56%로 올라가면 1000달러였던 이 액면가가 900달러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1000달러를 가지고 이자를 쭉 받아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이제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새로 이 채권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만기에 1000달러를 받아요. 근데 900달러에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이득이에요? 100달러가 추가적으로 이득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액면가 1000달러, 이자율, 연간 이자율 5%, 만기 10년. 근데 이게 판매가 돼서 내가 900달러에 샀어요. 금리가 조금 높을 때, 5.56%일 때. 그러면 만기 때 나는 900달러를 줬지만은 1000달러를 받게 돼요. 그 액면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5.56%로 올라서 이 100달러까지 더해진 걸 더하면 6.32%. 그러니까 5% 이자를 주기로 미국 정부가 약정을 했는데 이게 매도해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때 중간에 산 사람은 6.32% 이렇게 수익률을 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채권은 항시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 같을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경기 침체가 닥칠 거다.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되면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 여러분들 신용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은행 가면 금리가 틀려지죠. 그렇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오히려 금리를 더 높게 돈을 빌려야 되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임금도 많이 받지만 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려요. 그래서 계속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것을 이제 신용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미국은 신용 프리미엄이 제로예요. 국가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채권이에요.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 프리미엄만 있는 게 아니라 기간 프리미엄도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한 달, 두 달짜리 이런 미국 정부 채권, 빚이죠. 미국 정부가 내는 빚, 채권, 이 차용 증서죠. 내가 돈을 빌리고 써주는 차용 증서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짜리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것은 만기가 금방 돌아오니까 뭐 미국 정부가 한두 달 내에 망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30년 뒤에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이러한 그 기간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년물 채권이 3.85면 10년물은 4.45, 20년물은 4.85, 30년물은 5.1 이렇게 금리가 순차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의 일드 커브는 우상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쪽은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2년부터 30년. 예, 이쪽은 채권의 이제 수익률이 되겠죠. 예,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예, 채권의 일드 커브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미국이 40년 만에 이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단기금리가 이제 장기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생겼죠. 그렇죠?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급등시켜 버리니까 이 단기 금리들은 중앙은행의 그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장기 금리보다는. 그래서 단기 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다시 역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하락시키면서 2년물이 내려오고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니까 금리가 다시 정상화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들면서 금리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는 이런 사례가 지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조심을 했던 거예요. 불황이 찾아온다. 이런 게 이제 2022년도 굉장히 그 많았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은 이제 인공지능 이걸로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거의 뭐 1위를 탈환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예, 30년물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시장을 굉장히 그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 10년물 역시 지금 4%에서 4.5%를 넘어서고 있죠. 그럼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영향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차를 사는데, 오토론을 쓰는데, 집을 사는데, 무기질원, 학생, 학비를 내는데, 또 신용카드, 전부 다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채권금리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현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정부 빚이잖아요. 빚. 미국은 이제 들어오는 세수 한 4조 달러 이제 조금 넘는데 이 씀씀이가 6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년 재정 적자가 한 1조 8천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현재 36조 달러 빚을 넘고 있어요. 3개월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합니다. 막대한 빚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달러 기축통화라 그래요. 그냥 달러를 맘대로 찍어내도 전 세계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달러를 보유하려는 이런 심리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전 세계 국민들 80억 인구 중에 달러 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든지 통용되는 화폐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물물 교환이 가능한 화폐니까 전 세계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달러 때문에. 전 세계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맘대로 이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국민들을 부양해 온 거예요. 뭐 국방비도 쓰고 지금 뭐 8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1,000만 원을 벌어와요. 그럼 가족이 1,000만 원 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축도 하고 남겨서 이렇게 되면 뭐 한 7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저축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은 행정부로 따지면 버는 돈이 1,000만 원인데 쓰는 돈은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요. 3개월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미국 정부가 빚을 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렇죠? 저거 이 빚 감당할 수 있겠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빚을 증가시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금리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IMF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GDP의 재정 적자가 대략 한 6%에서 7% 정도 일어날 것이다. 지금 26조 달러 뭐 이 정도 미국의 GDP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6% 내지 7%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는 10%를 넘었어요. 재정 적자가. 미국 GDP에. 그러니까 채권을 엄청 찍었겠죠. 그렇죠? 채권을 엄청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제로금리까지 연준이 급격히 이 사회가 다운되면서 금리를 낮춰줬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빚을 늘려도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25년도 이 이후에는 지금 10년물이 4.5%를 넘고 있잖아요. 높은 이자를 계속해서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단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수조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채권에 만기되는 금액이 7조 달러입니다. 여기에 재정 적자까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미국의 부채 비율이에요. GDP 대비. 급격히 증가를 하죠. 횡보를 보였다가 또 증가를 했다가 2020년도 리먼 파산 어떤 큰 경기 침체가 있을 때
IT 버블, 이때마다 미국의 빚이 그냥 가파르게 증가를 해요. 자, 2025년도 이후에 지금 또 이것도 또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GDP 대비 지금 150%까지 증가를 할 거다. 향후에 2030년까지.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 말기까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S&P 피치와 S&P에 이어서 무디스조차도 야, 미국의 신용등급 트리플 A 못 주겠어. 강등, 다운그레이드, AA1으로 무디스마저 신용등급을 낮춰버린 거예요. 자, 아까 무슨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신용 프리미엄이 있다 그랬죠. 신용등급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국채금리가 어떻게 돼요? 야, 이 정부가 내는 빚, 제가 신용이 없는데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전 같은 금리를 주고서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스의 다운그레이드, 이 부분이 최근에 그 장기금리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 수 있는 게 최근에 160억 달러 채권 입찰이 있었죠. 20년물이에요. 장기물이에요. 한 2.46배 이렇게 응찰률이 있었는데 이전에 2.5배 이렇게 넘어가던 것보다 채권 수요가 적었어요. 채권은 수요가 많을수록 이 낮은 금리가 적용이 돼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미국 정부가 빚을 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내가 받고 돈을 빌려줄게 그런 경쟁이 붙으면 금리가 낮아지죠. 근데 이 경쟁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수요의 부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에 연동된, 그래서 이런 코인을 살라 그러면 달러로 이제 바꿔서 사야 되고 이런 달러를 통해서 채권 수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이걸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들을 허가해주면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채권 수요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란 보고서 스테판 미란의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물론 뭐 상호관세 이런 부분은 피터 나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론이 만들어지고 주장되고 있습니다만은 100년짜리 영구채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그 대신에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네 안보 내가 책임져 주는 대신에 이자 지급 없는 이 100년짜리 영구채 이런 걸 사도록 유도를 한다. 이자를 안 내겠다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말하라고 뭐 합의를 위한 전초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채권의 수요예요. 수요. 예, 미국 채권의 수요. 이게 그 감소해 버리니까 장기물이 불안한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해외 중앙은행들 중에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1조 달러가 넘죠. 그 다음 최근에 영국이 이제 가파르게 이 미국 채권을 사주면서 2등으로 올랐어요. 2등을 보유하던 1조 달러 이상 보유한 국가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해요. 2015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줄여요. 그래서 지금 3위로 떨어졌어요. 중국이 안 사요, 미국 채권을.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빚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감세 공약이에요. 2017년부터 해온 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감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가 더한 거예요. 이거 재정 적자 더 확대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막아내겠다는 거예요? 관세.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 관세 받아가지고 내가 이 돈 감세에 활용을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세 법안이 하원에서 굉장히 통과가 어려웠어요. 이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있죠.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이 부분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아마 860만 명이 이 메디케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간신히 215대 214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적게 거두겠다 그러니까 또다시 채권 시장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만약에 TV나 이 추가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 면제할 경우 5조 달러까지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안에 이제 4조 달러의 부채 한도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공제를 10,000달러 했던 걸 40,000달러로 올리는 거. 뭐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추가 노동에 대한 세금 면제, 그 다음에 메디케어에 대한 이 세금 삭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배경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통과를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에서 통과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굉장히 잘했다 일을. 상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53석 아니겠어요? 이 공화당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이게 크고 아름다운 이제 하나의 법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화당의 위스콘신의 론 존슨 의원은 상원에서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대가 존재를 한다. 이 하원에서 전부 반대예요. 뭐 메디케어 이런 거 삭감한다고 전체 반대입니다. 자, 이 의원이 누구냐면 켄터키 공화당 의원이에요. 랜드 폴 의원이라고. 이 부분은 부채 한도 이거 증액시키는 거 이거 반대다. 나는 이 법 통과 못 시킨다. 그럼 또 수정해가지고 하원에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골치 아파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호관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자 뭐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루트니 상무장관이 피터 나바로가 없는 사이에 강연관 사이에 빠르게 트럼프한테 접근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상호관세 유예 90일 이걸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뭐 갑작스레 미국 증시가 내렸죠. 알고 보니까 유럽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 날 부과하겠다. 지금 협상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국가들이 있죠. 중국, 뭐 유럽 연합 이런 데잖아요. 그죠? 중국은 자기네들이 일상용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의 일상용품 없이는 생활이 안 되니까 배짱을 부릴만 하고 유럽은 상품하고 이 서비스 이걸 다 합치면 한 500억, 524억 밖에는 흑자를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4억 4천의 소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랑. 네, 그래서 이 중국이랑 유럽을 다스리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푸틴 대통령 하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선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공약을 했어요. 내가 취임 당일날 즉시 인플레이션 낮추고 푸틴에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지금 몇 개월이 흘러도 전쟁을 종식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도 위협을 했죠. 자국의 애플.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장 세우려고 하는 그거 짓지 마라. 미국의 지란 얘기겠죠. 근데 애플의 모든 부품이 다 이 아시아권에 있어요. 칩은 TSMC에서 만들고 뭐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만드는 부품들이 전부 다 요 한중일 아시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애플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 모든 부품 라인들까지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 아이폰이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5천 달러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애플을 압박하고 있어요. 애플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애플도 골치 아프죠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이제 24까지 그냥 급격히 올라버리고, 예,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지수가 선물이 2% 이상 급락을 해서 저는 뭐 이날 한 마이너스 3, 4%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종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1%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코덱스 미국 나스닥에 반영이 된 거예요. 물론 오늘 선물이 1% 이상 계속 강세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이 부분을 받으면서 크게 오르질 못했습니다. 선물 지수만 보면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증시는 다우산업 지수가 마이너스 0.61, S&P 500이 마이너스 0.67,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 내렸어요. 이 관세 위협 때문에. 야드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채권 시장이 압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높은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건실한 미국 경제에 이제 위협이 되고 있다. 네, 현재 미국의 GDP가 2024년 명목 GDP가 이제 28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서 26.3%예요. 반대로 중국은 이제 18.53%, 전 세계 경제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올해 인도가 4위로 일본을 제치고 올라섰고 독일까지 제치겠다고 이제 인도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국가는 인도고요.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 다음 중국. 미국은 이제 3억 5천 정도 되죠. 그런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제 8만 달러가 넘으니까 뭐 굉장히 부유하죠. 부유한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1% 이상 강하게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전 7시에 미국 선물 시장이 재개장이 되는데 뭐 한 1% 정도 급등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떤 요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르줄라 폰더 라이언
그 유럽 집행위원회 의장이죠. 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런 조금 더 이제 나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7월 9일까지 이 관세가 연장이 됐다. to reach a good deal. 7월 9일까지 우리 유닛 타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거의 장중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1%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본 시장에서 1.4% 이상 오른다 그러면 내일 증시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휴장이에요, 휴장.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제 내일 부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현재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그 위치는 62평을 이제 2.25% 웃돌고 있네요. 네, 오늘 0.21% 40원 내리면서 19,275원으로 약간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리고 있죠, 지금. 예, 여기 약간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리고 있는데, 내리는 요인들은 그런 요인들이에요. 감세 법안 통과, 또 이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채권 수요 부진, 20년물의 채권 수요 부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금 잠시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관세 문제는 이제 7월 9일까지 연장이 돼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로 더 이상 크게 괴로워질 부분은 없다. 이 부분으로 주가가 하락할 부분은 없다. 단지 36조 달러 이 빚, 감세 법안을 상원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지,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메디케어 이거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하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정 법안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증시는 480일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62평을 웃돌면서 이 활기가 돌고 있죠. 아직 이전 고점 21,550원 이쪽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늘 지금 현재 1.47%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강세는 쉽게 꺾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유럽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이제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상당 시간 연장이 됐고 또 유럽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에 나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고 또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내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강세로 끝난다 그러면 내일은 좀 강세 전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본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나스닥 지수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지수가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잖아요.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를 거래하는 ETF들은 가격이 움직이질 않겠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선물 시장이 움직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사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래 변동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 선물 지수를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본 지수, 나스닥 100을 반영하는 지수니까 이 선물 지수가 반영이 오늘처럼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손실은 안 났습니다. 뭐 좀 쌀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용할 양식은 얻으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또 뭐 상당한 금액은 또 이월을 시키기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워낙 선물이 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그 님들과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특히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채권 시장금리예요, 시장금리. 하여튼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